네,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오늘 13번째 시간이에요. 챕터 4 핸드아웃을 또 조금 업데이트 했으니까 다운로드를 새로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어, 시험은 학기 초에 예고한 대로 화요일 저녁에 여기서 보기로 되어 있어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생활을 하면서 뭐랄까요? 뭔가 생활에 좀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왜 이럴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답을 주면 이게 만병통치약이고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은 그 익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이제, 배울 익힐 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러닝이라는 영어는 물론 그걸 다 포함한다고 해요. 저는 러닝과 프랙티스가 뭔가 다른가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러닝이라는 프로시저 안에 일종의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게 다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학에 오면은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때 비해서 그 익히는데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요. 예.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어, 어, 수업 시간에 배운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시험 시간에는 이만큼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투덜거린다. 이런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요만큼 배우고 시험 시간에 이만큼을 내줘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이러면서 푸는 학생들이 라고 우리는 뽑았더니 대학에 와서는 이제 요만큼 가르쳐 주고 당연히 또 이만큼 우리가 익히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았는데 안 가지고는 뭐, 가르쳐 줄 때는 뭐, 행글라이더, 뭐, 원리 가르쳐 줘 놓고는, 시험 시간에는 무슨 초음속, 제트기에 대해서 풀라고 한다. 자꾸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 좀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굿뉴스는 뭐냐? 이 과목은, 예, 그렇지는 않아요. 이 과목은 쉽습니다. 자, 어쨌든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이 좀 배우기와 익히기 균형을 좀 잡도록 하세요. 네, 지난 강의는 특별히 뭐 고칠 거는 없었는데 제가 그 작년, 재작년 강의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번 강의가 좀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이 밴드와 채널 설명을 하면서 제가 들어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챕터 4의 섹션 1, 2를 나가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보면 일단 챕터 3 마지막 부분에서 이 허브 이서넷을 가지고 왜 그 이서넷 프레임에서 미니멈 페일로드 사이즈가 정해졌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니멈 페일로드 사이즈가 정해지면 헤더와 후터 또는 트레일러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후터라는 말은 잘 안 쓰고 후터라는 말보다는 이제 트레일러라는 표현을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헤더와 트레일러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이제 페일로드 사이즈인데 그걸 다 더하면 결국은 미니멈 프레임 사이즈를 미니멈 페일로드 사이즈가 정하겠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퍼게이션 타임이 있고 그것이 2배 정도는 지나야지 최악의 경우에 컬리전을 디텍션할 수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미디엄에서의 신호의 전송 속도 그다음에 그 케이블의 길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초의 프레임의 최소 사이즈를 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뭐 최대 사이즈는 없느냐? 최대 사이즈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프레임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 먼저 전송을 시작한 사람이 모노폴라이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는 어떤 그것이 일렉트리컬 시스템이든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든 간에 아니면 법령의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어뷰즈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매우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젊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보일 거예요. 특히 외국과 비교하면서 그런 게 보일 텐데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잘 못 느껴요. 이미 이제 익숙해져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은, 우리 사회 여러 부조리를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부조리의 대부분은 제도가 미비돼서라기보다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악용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어뷰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 어뷰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 어느 조직이든 간에. 네.
여러분이 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아래 세대는 여러분을 보고는 또, 저 사람들, 뭐, 윤리의식이 뭐,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윤리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시스템을 어뷰스 못하게 하도록 바꿔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떤 사회 곳곳에서 리더가 됐을 때, 이 꼰대가 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라떼는 얘기만 하면서 이대로 좋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욕을 먹게 되죠. 자, 챕터 4로 들어가서 이 와이파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와이어리스 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와이어리스 랜은 말 그대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와이어리스로 구현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는 와이파이 외에도 많은 와이어리스 랜 표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여러분이 그냥 흔히 보는 와이어리스 랜 표준은 전부 와이파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와이파이가 이제 도미넌트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데도 뭐가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흔히 와이파이라 불리는 IEEE 802.11의 그냥 오리지널 11, 그다음에 A, B, 그다음에 뭐 G, N, AC, AX 이런 것들, 즉 우리가 와이파이 제로부터 1, 2, 3, 4, 5, 6라고 부르는 것들 말고도 실제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IEEE 802.11ay 중요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802.11 패밀리, 스탠다드 패밀리들 중에서도 실제로 열심히 표준을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상업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 표준은 다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제품을 제조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도 있을 정도예요. 물론 아무도는 아니겠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됐겠죠. 너무 비쌌다거나. 대표적인 것이 이제 AY인데 표준 자체는 뭐 굉장히 이 넓은 대역을 차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은 넓은 대역 폭을 가지면 전송률이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60GHz 정도에서 만들어 놨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경쟁하는 와이파이가 워낙 도미넌트하다든가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대역 자체가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냐. 넓은 대역 폭을 얻기 위해서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간 거예요. 거기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여긴 아무도 없어. 다 내 거야 하면은 이제 이유가 있죠. 뭐 사자가 나온다거나 범이 나온다거나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대역에서는 아직도 RF 컴포넌트들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예. 항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어때요? 대량 생산하면 싸지는데 어떤 것들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과연 그것이 잘 맞느냐 하는 이제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802.11ay도 이제 하나 있는 거예요. 802.11 패밀리인데 와이파이라고 불리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와이파이라는 것은 말했지만 이제 와이어리스 피델리티가 아마 그 오리지널 축약하기 전의 단어가 아니겠느냐 생각하지만 뭐 정설은 없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 와이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와이어리스 랜을. 그러다가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번호를 4, 5, 6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붙였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번호를 붙여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 5에서는 웨이브 1, 웨이브 2라고 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뭐두 개로 나눠진 거고 6도 6와 6E로 또 나눠져 있다. 근데 6, 6E는 둘 다 802.11AX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와이어리스 랜 표준을 IEEE에서 만들 때 목표는 뭐냐면 이 unlicensed 밴드에다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일일이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냥 제품만 사서 꽂으면 바로 쓸 수 있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핸드폰 살 때마다 구청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공무원이 뭐 한 달쯤 있다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unlicensed 밴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그 대역에서 판매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사서 쓰는 사람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 여러분이 가보면 좀 웃긴 일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이제 고속도로에 우리처럼 카메라가 많이 없고 대신에 페트롤 카가 계속 다녀요. 예.
그래서 누구 말로는 이제 페트롤카를 안 만나는 방법은 페트롤카보다 더 빨리 달리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페트롤카를 지나가면서 걸려요. 제가 한번 걸렸어요, 예전에. 막 열심히 달리는데 갑자기 막 차 한 대를 좀 크고 하얀 차로 휙 지나갔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막 이렇게 번쩍번쩍 하더니 예, 잘못하면 막 그 알죠 뭐 나오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할 뻔했어요. 예, 새벽 2시 반인가 시카고에서 학교로 돌아가다가 자 어쨌거나 그런데 미국에는 이 차들이 이 레이더로 쏘거든요. 앞에 차가 얼마나 달리나 이런 거를 쏘면은 그거를 이제 디텍트 하는 걸 팔아요. 놀랍게도. 웃긴 건 뭐냐면 그걸 하는 회사들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범법이에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판다고 사가지고 그냥 사서 달아놓으면 범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웃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거꾸로 이 unlicensed 밴드에서의 무선 기기들은 어, 만드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만들어서 팔면 안 되는데 일단 허가를 받아서 파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사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무선국 허가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unlicensed band라고 했으니까 이 band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 밴드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정리가 돼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것들을 먼저 봅시다. 이 밴드 얘기를 또 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성공했던 와이파이라고 불려서 이제 살아남은 802.11 패밀리 스탠다드 패밀리들은 주로 2.4기가 대역과 5기가 대역을 타겟으로 했더니 살아남았고 안 그런 애들은 사라졌죠. 그리고 얘는 이제 5기가를 했으니까 6기가는 뭐 RF가 그렇게 크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요 대역은 결국은 정부들이 각 나라의 정부들이 조 대역을 비워줬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가 지금 제일 넓은 대역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멋진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리퀀시 스펙트럼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는 여러분이 전자장 시간에 배우듯이 그냥 뭐 빛을 포함해서 엑스레이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인듀스하면서 공간에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기, 일렉트로, 그다음에 자기 해서 요거 그래서 전자기파 또는 간단히 전자파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리고 이 라디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특정 대역을 라디오 웨이브라고 부른다고 했고 보통 이제 테라헤르츠 정도 이하면은 라디오 웨이브 즉 10의 12승 헤르츠인 거죠. 테라헤르츠니까 그거보다 낮으면 대충 전파라고 불러요. 라디오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는 전파라고 불려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은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전자파, 전파라고 흔히 부르지만 엄밀히는 이제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전파가 있는 거죠. 예. 전파 이외에도 전자기파에는 뭐 이제 테라헤르츠로 가고 조금만 더 가면 적외선, 그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 뭐 X선 쭉쭉쭉쭉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신이나 레이더 이런 곳에서는 요 테라헤르츠, 1테라헤르츠 이하의 전자기파인 전파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이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덩어리 덩어리로 분류해 놓고 부르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용도로 쓰자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치고받고 싸웠다 그랬죠. 나라들이.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회의를 해서 일단 정하고 또 각 나라에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frequency allocation table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frequency allocation table이고 여기 보면은 곳곳에 이제 컬러 코딩을 해놨는데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다음에 뭐 밀리터리 퍼포스, 레이더 뭐 용도들이 막 적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펙트럼과 프리퀀시는 약간 학술적으로는 다른 뜻이라고 했어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어떤 프리퀀시의 함수인 어떤 물리량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적으로는 프리퀀시와 스펙트럼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냥 프리퀀시의 의미로. 그래서 스펙트럼을 엘로케이트 했다 그러면 어떤 프리퀀시를 할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맞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밴드가 뭐냐면 이제 이 ITU 밴드인데 ITU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파장을 10배씩 그다음에 주파수를 10배씩
거꾸로죠. 두 개. 곱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니까 그렇게 되도록 분류를 해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AM 라디오 브로드캐스팅 대역인 535, 1605 킬로헤르츠를 포함하는 300킬로헤르츠부터 3000킬로헤르츠 사이가 미디엄 프리퀀시 대역이라고 했고 여기도 AM이라고 딱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역을 미디엄 프리퀀시라고 하고 거기에 대칭으로 해서 낮은 쪽은 로, 높은 쪽은 하이. 그 다음은 very, very, 그 다음에 울트라, 울트라, 슈퍼, 슈퍼, 그 다음에 extremely, extremely 해서 11개 대역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보면 알겠지만 이게 테라헤르츠 대역 이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테라헤르츠 대역을 포함하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1테라가 1000기가헤르츠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테라헤르츠 밴드라고도 하고 뭐 Tremendously High Frequency, THF 이렇게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ITU에서는 또 밴드를 숫자로 부르기에 우리가 언제나 좋죠.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용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설명을 안 했던데 요 AM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하나 건너서 여기 FM 라디오 브로드캐스팅이 있고 텔레비전도 여기 있어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일본에서 사온 FM 뭐 돌리다 보니까 주파수 대역이 우리나라랑 달라가지고 우리나라 아날로그 TV 9시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뭐지? 막 이랬는데 보니까 77메가헤르츠 정도의 이제 KBS 1 9번 채널의 소리가 막 나오고 그 옆에 이제 VSB 모듈레이션을 해서 영상 신호가 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FM으로 전송된 소리가 이제 잡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여기 숏웨이브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이게 SW라고 여러분이 이제 단파 방송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라디오. 그게 또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뭐 테무나 이런 데서 싸게 이제 라디오를 살 때 AM, FM 말고 SW에서 숏웨이브도 있는 라디오 수신기를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파수 대역이 딱 여기 있고요. 돌리다 보면 뭐 여기저기 나라에서 보낸 시그널이 잘 잡혀요. 이게 이제 물리적인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맞춰서 다르진 않지만 숏 웨이브는 굉장히 멀리 가요. 그래서 어, 굉장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방송 같은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V를 예전에 말했지만 여기 VHF 대역에서 이제 FM 라디오와 같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TV 채널, 여기서 이제 채널이란 말이 나오죠. 채널이 이제 뭐몇 개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씩 띄워서 또 했어요. 띄워서 이렇게. 예전에 이 로타리 형식의 TV 본 적이 없죠, 여러분. 박물관에 가야 보는데 저희 때는 이게 맨날 돌렸어요. 그러면 하나 건너 하나씩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KBS는 9번이고 TBS인가요? KBS2가 된 게 7번이고 뭐 MBC가 11번 채널이고 이렇게 홀수로 뛰어가고 뭐 AFK는 뭐 2번에서 1번에서 나왔나 3번에서 나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인터피어런스가 생기고 이러니까 여러 스테이션들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 대역이 부족해서 UHF 대역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GPS 이런 것도 UHF 대역에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패밀리 라디오 시스템 이런 것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잘 찾아보면 햄 라디오는 곳곳에 뭐 숨어 있어요. 예, 여기저기 햄 라디오 밴드들도 있고 예, 세터라이트는 이제 높은 대역에 있고 여기 있는 이유는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대기 흡수 그다음에 그 전리층 반사 이런 걸 고려해서 지구 궤도로 신호를 쏠 때는 특정 대역에서 주로 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뭐 이쪽 높은 대역에 레이디오 애스트로노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구 대기에 의해서 뭐 많이 흡수되거나 이러면은 저기 안 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ITU에서는 그냥 파장을 우리가 쓰는 미터법 단위로 쪼개놓은 거예요. 사실 외계인들은 이렇게 안 하겠죠. 자기들은 뭐 단위 길이가 다르고 10진수로 안 하고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10에 1승, 2승, 3승으로 했지만 뭐 12에 1승, 2승 하면 또 이런 대역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이제 간단하게 파장과 주파수를 가지고 광속 기준으로 다 나눈 것이고 물성은 이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요 IEEE 레이더 프리퀀시 밴드라고 했고요. 여긴 보면 알겠지만 여기 HF, VHF까지는 똑같다가 앞에 ITU에서 하는 것과 요 UHF부터 달라가지고 실제로 UHF도 있고 그다음에 울트라 그다음에 슈퍼죠. 뭐 제가 예전에 강의한 거 보니까 뭐 울트라맨보다는 슈퍼맨이 더 힘이 세지 않겠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도 했던데 어쨌든 UHF 대역과 SHF 대역 그다음에 EHF 대역까지도 포함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10배씩 안 나눠져 있죠. 이렇게 된 거는 그냥, 그 레이더 시스템을 디벨롭 하던 히스토리 때문에 이렇고, 그래서 막 섞여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UHF는 뭐, 그러려니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 롱, 이거 숏이잖아요. 근데 여기 또, 독일어로 숏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쓰던 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롱숏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K도 알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했다니까. 그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낮은 거는 영어랑 섞어서 또 KU 밴드, K 언더 밴드라고도 많이 하고요. KA 밴드는 K 어보브 밴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 좀 들어봤을 X밴드 레이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C밴드 레이더 이런 것도 있고. C는 요 숏과 X 사이에서 컴프로마이즈라고 해서 뭐 이렇게 붙였대요. 그 다음에 뭐 VW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밴드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밴드라는 것은 한 기준으로 돼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뭐 밴드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챕터에서 관심 있는 것이 아까 나왔던 와이파이 밴드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유명한 와이파이 밴드는 어떻게 보면 2.4GHz 대역에 있고 5, 그다음에 6에 있다. 이렇게 보면 대충 맞겠어요. 예전에는 이 2.4GHz 대역은 ITU가 아까 이렇게 나눴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눴지만 그 중에서 특정 또 어떤 좁은 대역을 2.4GHz 여기 대역을 ISM 밴드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ITU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여기는 다 우리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메디칼 무슨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 그러면서 레귤레이션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잠깐 여기다가 와이어리스 랜 제품을 만들어서 통신 무슨 인증을 받은 다음에 팔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와이파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802.11. 자,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또 뭐 여기저기 대역들을 많이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라디오 브로드캐스팅 밴드가 있으면 아까 말했지만 AM은 어디 들어있다고요? 미디엄 프리퀀시에 들어있고 FM은 VHF에 들어있고 그 숏웨이브 방송은 어, 어,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 들어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라디오 밴드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데 햄 라디오라고 하는 이 녀석은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뭐 마트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그런 거는 주로 그 패밀리 라디오 서비스 그 기기인 경우가 많은데 걔는 주로 이제 정부들이 규제하는 파워 이하로 쏘기 때문에 뭐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걸 보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밴드들을 쭉 써놨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AM, 미디엄 프리퀀시 뭐 이런 데서도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대역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요 대역에서 하는 AM이고 요 낮은 대역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미디엄 프리퀀시 대역에서 535-1605가 우리나라고 아마 이게 미국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지만 VHF 88108 그렇죠. 여기 보면 FM 라디오가 여기 VHF고 밴드 2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로우는 TV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VHF 하이에 TV가 또 있고 UHF에 TV가 있고 이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면 되겠고요. 이건 아마추어 라디오 밴드에 관한 거고, 뭐, 시티즌스 밴드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 어떤 용도들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ITU에서 지정한 ISM 밴드고요. 언라이센스드 밴드였어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저것보다 더 낮은 뭐 900MHz부터 아마 시작했을 텐데, 거기는 곧 치워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국가, 뭐, 정보통신망, 인프라스트럭처, 뭐, 밴드를 또 지정을 해서, 이름을 붙였지만, 요걸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냥, 무선 랜 대역, 이렇게 얘기하면서 2.4기가, 5기가, 6기가를 할당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6기가, 요게 센터 프리퀀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센터 프리퀀시 6기가 정도 되는 대역에는 밴드 위스가 1.2기가니까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초고속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처음 2020년에 선언할 때는 이 1.2기가 대역을 지정을 해놓고는 이미 차지하고 있는 녀석들이 좀 있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얘들을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공지를 했다는 것을 여기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이 PDF 파일에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뭐 이거는 이제 스타트랙에 나오는 장면이라 그랬고,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 라디오도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통신 밴드를 누가 지정해 놨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채널이라고 조그맣게 잘라놨어요. 예. 그래서 번호를 붙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TV 브로드캐스팅 대역이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 7번 채널, 9번 채널, 11번 채널 하듯이 채널이라는 걸로 이제 잘라놨는데 이 채널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오버래핑을 하게 정의를 하고 어떤 때는 오버래핑 안 되게 정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초기에 나왔던 802.11b의 채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1번부터 쭉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뚝 띄어서 있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다 오버래핑이 여기는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들은 이 중에 몇 번 채널은 이미 아큐파이 돼 있고 열어주지 않고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액세스 포인트들을 보면 여러분이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컨트롤 패널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지금 몇 번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몇 번 채널에서 트랜스미션 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있잖아요. 가정에 있거나 여러분 뭐 있는 연구 참여하는 그 랩에 있는 AP가 잘 안 잡힌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와글와글한 밴드에 막 몰려 있을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랩의 와이파이도 그 채널을 쓰고 이쪽 랩도 이 채널을 쓰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정을 하면 훨씬 이제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채널의 위스는 22MHz인데 오버랩이 되게 이제 여기는 정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802.11도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 갔나요? 네, 예, N과 G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랩 되는 잠깐만 이것도 오버랩이 되나? 네네 되는데 번호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1번, 5번, 뭐 9번, 11번. 그 다음에 11N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붙이는 걸 본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번호를 또 붙여놨어요. 이렇게 넓은 걸로. 그 다음에 UNII 대역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센터 프리퀀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번호를 쭉 붙이면서 더 넓은 채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기기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를 본딩한 것에다가 또 번호를 붙여주고 또 본딩한 것에 번호를 붙여주고 본딩한 것에 번호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룩업 테이블을 쓰면 내가 50번 채널을 쓴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어떤 밴드 내를 편의상 구별해 놓은 건데 오버랩이 될 수도 있고 오버랩이 안 될 수도 있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학술적인 용어로서의 채널은 그냥 이쪽이 송신 측이고 이쪽이 수신 측이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그냥 채널이라고 해요.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뭐 1번 채널, 2번 채널 이런 게 아니라 통신이 이루어지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사이에 있는 것을 채널이라고 하고 이 채널도 사실 또 여러 개로 분류를 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무슨 프로포게이션 채널, 라디오 채널, 뭐 모듈레이션 채널, 디지털 채널 이렇게 막 분류를 해요. 그건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채널이라고 할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ISM 밴드를 각 표준이 자기들이 이제 이름 붙인 거잖아요. 몇 번 채널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는 이런 이제 컴퓨터에 꽂는 슬롯에 꽂는 보드죠. 시그널 애퀴지션 보드인데 여기 보면은 잘 보이겠지만 CH1, CH2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이런 커넥터에다가 이걸 채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라도 다 다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까 같은 용어를 다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라.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용어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냥 각 아카데믹 소사이어티나 아니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분야들이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긴 복습이었고, 네. 오늘은 이제 4.1 섹션, 4.2 섹션을 이제 주로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와이파이 표준과 비슷한 것을 이미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알로하 네트워크였고,
하나는 이서넷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과 뭐가 다른지 계속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설계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다르게 했구나 하고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저희 이제 뭐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뭐 온갖 사람이 다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학교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글을 봤어요. 봤더니, 요즘 기업들이 너무 학생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특히 뭐 박사급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문제가 많다 이런. 근데 제가 졸업할 때도 항상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뭐 몇천 년 전에 봐도 요즘 애들 철없어 그 비슷한 얘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좀 플렉서블한 마인드를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게 학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졸업 학점이.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졸업 학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웬만한 지금 여러분이 선택 필수라는 과목들이 사실 다 전공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듣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가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같은 과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싫어하는 시노미 시스템 이런 게 그냥 전공 필수예요. 전자과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사수학, 알고리즘, 뭐 컴퓨터 아키텍처 다 전공 필수예요. 그다음에 전자기학 1 필수고 전자기학 2가 필수인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필수고 막 이래서 심지어 3학년 1학기가 됐는데 듣는 과목이 전부 전공 필수예요. 여전히. 2학년 내내 전공 필수고 3학년 1학기도 전공 필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간표가 아예 짜여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됐었는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넓은 지식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게 기초가 있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박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떤 위에 쌓아가는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게 금방 따라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좀 어, 기초 과목을 많이 들어라라고 해주고 싶어요. 예. 특히 여러분이 뭐 유학을 가겠다. 따라서 나는 학점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항공대에서 있잖아요. 그냥 성실하지 않았구나라고 판정받지 않을 정도의 학점이면 여러분이 사회 나갈 때 누가 뭐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성적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폭넓게 듣고 그다음에 본인을 약간 불편한 곳으로 밀어붙이세요. 그걸 이제 컴포터블 존에서 밀어낸다라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면 잘 배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약간 불편해야 돼요. 너무 불편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전자과 학생이 뭐 난 컴공과랑 수학과를 다 복수 전공을 해야겠어. 세 개를 이러면서 가서 뭐 필수 과목 듣고 있으면 이제 좀 힘들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기초 과목들을 많이 듣도록 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4.1에서는 이제 베이직 오퍼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뭐냐면 알로하와 어떻게 다른가, 이서넷과 어떻게 다른가를 봐야 돼요. 왜 그렇다고 했죠? 이서넷이라는 거 하는 것이 알로하라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 영감을 얻어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와이어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점을 반영을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와이어리스일 때 안 되던 거를 또 해서 어떻게 보면 웨이스트 되는 시간을 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이어리스로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이서넷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어드 이서넷에서 또 이제 와이어리스로 갈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걸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용어들을 좀 보면 802.11 스탠다드는 여러 이제 모드들이 있어요. 이 모드. 참고로 이 모드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802.11에 여기 보면 뭐 그냥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고 A, B, 뭐 G, N, AC, AX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모드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예. 그런데 요거는 어멘드먼트라고 많이 부르고요. 어멘드먼트. 어떤 사람은 또 뭐 버전 이렇게 간단해. 뭐 버전이라고 하면 다 되니까. 예, 이렇게도 많이 부르고 말했지만 모드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드는 이제 그게 아니고 토폴로지컬한 모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프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 802.11 스탠다드 그래프처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는 뭐냐면 액세스 포인트라는 녀석이 이제 있는 거고, 여기에 스테이션 1, 2, 3, 4에서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P라는 녀석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센트럴라이즈드 된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녀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알로하 네트워크의 센트럴 스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이 주로 어디 연결돼 있겠어요? 예, 얘가 이서넷망에 연결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 이서넷망은 어떻게 해서 인터넷망에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션들이 예를 들면 인터넷망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이 AP를 통해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이서넷으로 들어가서 이제 IP 패킷을 어디가 보내겠죠. 이렇게도 꾸밀 수 있게 이 표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802.11 표준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 일종의 스타 토폴로지겠죠.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 이런 토폴로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쭉 AP가 보낼 때는 저 같은 피지컬 레이어 통신적인 입장에서는 브로드캐스트 채널이고, 이렇게 위로 보낼 때는 멀티플 억세스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 트랜시버들이 서로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고 통신을 하려는 게 애드학 네트워크라고 했고, 그러면 애드학 토폴로지가 있겠죠. 이렇게 있다면은 그냥 뭐 이렇게 다 연결되는, 맞습니까? 예,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이런 것도 서포트하도록 표준이 처음에는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걸 많이 쓰죠. 다이렉트 모드라고 해서 그냥 일종의 그 두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것도 좀 찾아봤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봤더니 처음에 블루투스 연결을 해가지고 뭐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켜가지고 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벽에 달려있는 이 녀석이 대부분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해야 되니까 고가이고 비싸고 칩도 크고 이랬는데 사실 점점 칩이 조그매지죠. 요즘 뭐 몇 나노 몇 나노에서 맨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그 와이파이 칩이 실제로 자기가 액세스 포인트인 양 해가지고 이것저것 그것의 디바이스들을 자기한테 접속할 수 있도록 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개의 핸드폰이 있으면 A 핸드폰에서 B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을 쫙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블루투스는 그거를 사진을 막 큰 거, 동영상 이런 걸 보낼 정도로 대역폭이 넓지 않아요. 그 와이파이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블루투스로 페어링 같은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쫙 이제 와이파이를 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는 않고 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를 주로 볼 텐데 여기서 이제 액세스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켜서 와이파이 딱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얘가 나는 어떤 액세스 포인트에 하고 정보를 보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와이파이를 키면 좀 이따가 뭐 포스텍 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잡히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액세스 포인트가 나는 포스텍이라는 이름을 가진 AP야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액세스 포인트들은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들은 자기와 연결된 디바이스들,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할게요. 스테이션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자기한테 어소시에이트 또는 뭐 어태치되어 있는 이 디바이스들의 집합을 베이직 서비스 셋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BSS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BSS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정보를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로드를 하고 싶다 또는 다운로드를 하고 싶다. 다운로드 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오는 녀석을 얘가 컨트롤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멀티플 억세스를 하고 싶을 때는 알로하 넷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는 이서넷에서 그 스위치로 갈 때랑 비슷하게 뭐 컬리전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와이파이는 어떻게 이 멀티플 억세스에서의 컬리전을 컬리전에 의해서 웨이스트 되는 타임을 줄이려고 만들어져 있겠느냐, 디자인되어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봐야 될 건데 특히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뭐 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이면서 이 DCF라는 기능을 주로 관심 있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옛날 글인데 11, 11A, 11B의 어떤 그 표준
표준 문서들 간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아니면 표준의 그 내용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피지컬 레이어. 보통 이제 레이어 1을 저 밑에다가 두니까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여기 쭉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맥 레이어라고 돼 있는데 맥 레이어는 지난번에 설명을 안 했지만 링크 레이어의 서브 레이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링크 레이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여기까지 있다고 합시다. 링크 레이어가. 그래서 요 하위 레이어에 대해서만 디스크라이브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표준에서 802.11 패밀리니까 여전히 802 패밀리니까 거기서 정해놓은 다른 프로토콜을 더 위에서는 쓴다 이렇게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컨텐션 프리 서비스와 컨텐션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컨텐션은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거죠. 리소스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봤던 알로하라든가 아니면은 이서넷의 경우에 컨텐션 베이스드 멀티플 억세스였죠, 전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챕터에서도 주로 이쪽 컨텐션 서비스를 주로 관심 있게 볼 텐데 거기 딱 보니까 이 화살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이라는 DCF라는 요 레이어의 요 기능 이 녀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Contention Free Service인데 이게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AP는 어때요? 저희가 관장을 할 수 있죠. 그냥 그냥 나한테 붙어 있는 녀석들 다 내 말 들어. 너희들 심지어 멀티플 억세스를 하려고 할 때도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예를 들면 폴링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1번 스테이션 보내고 그다음은 2번, 그다음은 3번, 그다음은 4번이야. 다 내 말 들어. 내가 슬롯 타이밍 같은 거 보내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다 쓰이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한번 보시면 피지컬 레이어라고 돼 있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Defines frequency band. 이제 대충 뭔지 알죠, 그렇죠? 데이터 레이트, other details of radio transmission이라고 돼 있으면서 2.4GHz의 여기서는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그다음에 여기는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여기는 5GHz에서 11A, 5GHz에서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거는 이름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요 세 개는 적어도. 예. 그다음에 여기 또 2.4기가 다이렉트 시퀀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인프라레드도 있어요. 적외선. 예. 적외선은 뭐 이런 리모컨에 보면 이렇게 LED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아무리 눌러도 뭐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이 나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를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리퀀시 하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실제 지금은 안 쓰인다고 보면 돼요. 다이렉트 시퀀스도 안 쓰이고 요 OFDM 방식이 현재 4G, 5G 셀룰라 커뮤니케이션의 표준을 지배하고 있는 웨이브폼이고 또 와이파이 4, 5, 6 다 지배하고 있는 웨이브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프리퀀시 하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헐리우드의 여배우였던 하디 라마 또는 헤디 라마라는 사람이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였던 친구랑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시대 때 상대 감청을 피해서 통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특허도 쓰고 뭐 그래서 쳐다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네. 다이렉트 시퀀스 스펙트럼은 WCDMA라든가 이런 여러분 3G 셀룰라 표준 방식에서 채택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뭐 모듈레이션, 어드밴스드 웨이브폼, 빔포밍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맥 레이어는 뭐냐?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디엄 즉 공동으로 사용하는 매질 전파죠 주로 거기에 어떤 대역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막 이렇게 다들 자기만 보내겠다고 아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코어디네이션은 해야지 이 멀티플 액세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PCF라고 돼 있는 녀석은 이제 컨텐션 프리로 폴링으로 하라는 건데 요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우리는 DCF라고 돼 있는 이서넷 스타일 그게 컨텐션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컨텐션 베이스로 이제 멀티플 액세스 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어떻게 컬리전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컬리전이 만약 일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이걸 리조브 할 것인가를 이제 여기다가 써놓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네.
여기도 있지만 우리 책은 주로 이제 DCF라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설명을 할 거다. 이서넷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파이 라우터라는 녀석이 또 있어요. 여러분은 다들 이제 와이파이 라우터, 무선 랜 라우터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살 텐데 엄밀히 얘기하면 라우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이어 3 기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그 와이파이 라우터라는 것은 이름만 라우터고 사실은 액세스 포인트, 즉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인데 걔가 동시에 이서넷 스위치 기능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IP 패킷을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네. 자, 그리고 좀 봅시다. 네, 이서넷과 마찬가지로 802.11도 레이어 1, 2에서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파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4기가 대역, 뭐 5기가 대역, 인프라레드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2.4, 5, 6GHz 대역으로 주로 이제 수렴하고 있는 것이죠. 복잡한 파이가 있고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간단한데 뒤로 가면 거의 셀룰라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파이 테크닉들이 와이파이에서도 쓰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제가 한참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액세스 포인트들은 굉장히 싸야 되고 기지국들은 뭐 몇억 원, 뭐 1억 원 대여 비싼 기지국이니까 기능 차이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고 대량 생산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쫙 내려왔어요. 기지국 가격도 쫙 내려가고 그다음에 뭐예요? 액세스 포인트는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표준도 어때요? 이 비싼 뭐 억대의 기지국이 할 수 있던 기능 등 중에서 잠깐 피지컬 레이어는 이거 그냥 와이파이에서도 쓰면은 엄청나게 좋아지겠네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오른쪽 빌딩이 좋아도 왼쪽 빌딩에서 이 서킷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지 이 세상이 변해가는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들은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자 여기 에크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죠? 네. 알로하 때부터 나왔죠, 그렇죠? 알로하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패킷이 만들어지면 이 뭐 스테이션이라고 할게요. 스테이션은 그냥 센트럴 스테이션 안에서 바로 쏘죠. 알로하에서는 그냥 뭐 난 몰라 이래서 쏘죠. 뭐 캐리어 센싱 없어요 그런 거. 쏘면 어때요? 수신기가 센트럴 스테이션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에크 패킷을 다른 주파수로 이렇게 보내줬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서넷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서넷은 그 케이블 이서넷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떤 어댑터에 연결된 기기가 패킷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다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거가 아니면 이그노어 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제대로 수신이 됐어요. 컬리전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어때요? 또 결국 에크를 날리겠죠. 예. 그래서 이게 에크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계속 에크 베이스드 시스템인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무조건 이 멀티플 억세스에서는 다 에크 방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 셀룰러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하이브리드 ARQ 방식이 쓰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크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이브리드 ARQ.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뭐 축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오토매틱 리피트 리퀘스트 또는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 리퀘스트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예전에는 ARQ 이렇게 읽다가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모음만 들어 있으면 그냥 다 읽는 소리 내서 그래서 ARC라고 하더라고요. ARC 이렇게 큰일이에요. 제가 학부 시작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모토로라에서 이제 오래 근무하셨던 박사님이 우리 교수님이 되셔 오셔가지고 저 QAM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한국에 오니까 다 괌이라고 읽더라고. 내가 모토로라 했을 때 아무도 괌이라고 읽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다 괌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도. 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음만 들어가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도 뭐 나토 이렇게 읽지 뭐 이걸 NATO 이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뭐 랜더마이즈드 멀티플 억세스 하는 것들이 다 무슨 뭐 에크 베이스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을 설명해 줄 거예요. 미디엄 액세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쫑이 나면 안 되니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 DCF라는 녀석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플로우 차트 하나를 이제 던져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걸 먼저 설명하면 이래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책은 이제 스테이션과 AP를 이게 AP 그다음에 스테이션 이렇게 이제 줄이면 제가 찾아보면 어디는 뭐냐면 이 스테이션은 AP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책은 그냥 디바이스라고 스테이션이라고 해놓고 AP거나 뭐 디바이스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AP는 AP라고 하고 AP가 아닌 녀석은 스테이션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AP도 스테이션으로 하면 좀 편할 때가 있어서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스테이션이 잠깐만요. 예, 여기 설명을, 예,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건 AP라고 합시다. AP가 예를 들면 커렉트 패킷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에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After a short time interva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잘 받았어요. 그럼 바로 에크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After a short time interval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러려니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떤 스테이션이 패킷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럼 알로하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알로하에서는 뭐 센싱이고 자시고 그냥 보내는 거죠. 이서넷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예, 캐리어 센싱을 하고 있다가 그렇잖아요. 없으면 그냥 보냈죠. 맞습니까? 아무도 뭐 문제가 없어요. 채널이 아큐파이 돼 있지 않아요. 자기도 아웃스탠딩 뭐 프레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보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보낼 패킷이 있으면 좀 기다린 다음에, 그렇죠? 시간을 기다리고, 심지어 랜덤 백오프까지 있어요.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여기,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인데, 이게 뭔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언제? 이서넷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컬리전이 일어나잖아요. 컬리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컬리전이 일어나면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그 2의 n승에 해당하는 n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제 그러면 어때요? 내가 컬리전 일어날 때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랜덤 백오프가 총 그 길이가 2배씩 늘어나죠. 물론 반드시 내가 백오프 양이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그 일종의 샘플 스페이스를 늘린 다음에 이 중에서 유니폼하게 뽑아내니까 여전히 내가 조금만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때는 컬리전이 일어나면 컬리전이 일어나면 2의 몇 승으로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인 거죠. 그다음에 바이너리의 엑스포넌트를 하나씩 인크리멘트 시키면서 물론 이제 무한히 증가시키지 않고 뭐 한도를 두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보내기 전에 유니폼 랜덤 넘버를 만드는데 그 유니폼 랜덤 넘버의 샘플 스페이스 크기가 이제 이 익스포넨셜 바이너리로 증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뭐 좀 다르죠,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왜 생길까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뒤에 그 플로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 방식 이렇게 어 그냥 내가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백오프를 한 다음에 보내는 요 방식으로 실제로 컬리전이 안 일어나게 컬리전을 어보이드를 해요. 이걸로.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아요. 컬리전 어보이던스예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CSMA CD를 봤었죠. 이서넷 초기에 나왔던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보내면서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내가 보낸 시그널과 일치하나 안 하냐를 봤죠. 다른 물결이 오면 달라지니까. 그게 컬리전 디텍션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컬리전 디텍션이란 말은 하지 않고 컬리전 어보이던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방식이 이렇게 컬리전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보내기 전에 어떤 백오프를 하는 방식으로 뭔가 컬리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 보이지 않죠. 이게 뭐 랜덤 딜레이를 준다고 컬리전이 안 일어나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RTS, CTS라는 프레임을 보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지만 내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먼저 request to send 뭐냐면 다른 스테이션들이나 아니면 만약 AP라면 스테이션들에게 내가 곧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길이는 대충 얼마쯤 돼? 이렇게 먼저 쭉 보내요. 그러면 걔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에 해당하는 녀석이 또 패킷을 보내요. 다 들으라고. Clear to send. 알았어. 나 받을 준비가 됐어.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패킷 길이 같은 게 이제 알려지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 좀 비효율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어서 옵셔널로 이제 저게 들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서넷에서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RTS, CTS라는 패킷을 프레임을 날리는 걸 가지고 와이파이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요게 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플로우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simplified CSMA/CA예요. collision avoidance예요. 네. 그래서 이거 누르면 이제 위키피디아 연결이 돼 있고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어셈블 프레임인데 위에서 이제 내려온 패킷이 있으면 이제 그 와이파이의 맥 프레임이란 걸 만들어요. 뭐 이서넷 프레임처럼 맥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채널이 아이들이니 쉬고 있니? 그게 뭐예요? 캐리어 센싱이죠. 캐리어 센싱은 계속 해요. 캐리어 센싱은.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RTS, CTS를 쓰는 거는 옵셔널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옵셔널이 아닌 경우에 따라가는 패스고 이 옵셔널 RTS, CTS를 쓰는 경우에는 아이들이야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먼저 봅시다. 채널이 이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Transmit Application Data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뭐가 있죠? 예, 백오프를 해요. 그렇죠? 이때도. 예, 백오프를 하고 이제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이제 채널이 아이들 하면 이제 먼저 RTS라는 걸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CTS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부터처럼 이제, 채널이 아이들 하지 않다 그러면 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백오프 하는 타임을 또 늘리는 거예요. 계속. 예. 예를 들면 기다리는 거예요.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이 여전히 캐리어 센싱이고 여기서 노 하면은 이제 더 기다려야 되고 실제로는 트랜스미션 할 때도 기다리니까 저런 걸로 이제 백오프를 이용해서 컬리전을 어보이드 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이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부분을 봅시다. 그래서 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미디엄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미디어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뭐 둘 다 맞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맥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떻게 해서 컬리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고 있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자, 봅시다. 키워드는 뭐냐면 이 프레임이라는 거고 우리 지난번에 이서넷에서도 패킷을 프레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와이어리스 이서넷을 지향하는 와이파이에서도 프레임이라고 부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인터벌을 쉬는 시간을 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프레임들 사이의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IFS 해서 뭐 뭔가 여기 철자가 붙고 IFS라는 게 줄줄이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도 있지만 맥 프로토콜에서 핵심이 되는 이 상수들을 써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다 S, IFS. 그러니까 IFS라는 게 계속 나오죠. 여기서 세 개가 있죠. Interframe Spacing, Interframe Spacing, Interframe Spacing. 그래서 다 시간으로 돼 있어요. 마이크로 세컨드 간격으로. 참고로 요 두 번째 칼럼 또는 두 번째 패널은 뭐죠? 11B의 경우의 상수고 세 번째 패널은 11A에서의 이제 상수들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레임과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이라는 게 중요한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먼저 봅시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예, 이게 더 낫겠어요. 예. 잠깐만요. 너무 복잡한데. 그래도. 예. 자, 요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그 이서넷 또는 알로하에서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했었어요. 이쪽에 쭉 선을 긋고 맞아요. 화살표를 그어서 이게 시간 주기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패킷이 있으면 이렇게 박스를 놨어요.
그다음에 다른 패킷 또는 프레임과 동시에 전송이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다 쌓아 올렸죠. 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해가 가죠. 왜 위에 쌓았느냐? 이거는 이제 시작되는 순서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네. 이거는 여기 ABX, ABX, ABX라고 돼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이 백오프 하는 그 윈도우예요. 예를 들어서 A 해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A가 아까 랜덤 넘버를 만들었더니 하필이면 요만한 길이가 나온 거예요. 뒤에 보면 어떤 상수에다가 슬롯 타임이라는 상수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A는 요만큼 기다리기로 했고 요 시각에 B는 요만큼, X는 요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다들 주사위로 굴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X는 6이 나왔고 A는 4가 나왔고 B는 뭐 3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타임 제로로부터 A라는 스테이션, B라는 스테이션, 그리고 X는 액세스 포인트. 왜냐면 뭐 액세스 할 때 X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X는 액세스 포인트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B라는 스테이션이 가장 먼저 이 백오프 백오프 타임이 끝나는 거죠. 익스파이어.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어때요? B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B 스테이션이 이 패킷을 날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그젬플을 보여주는데 일단 타임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어떤 트랜스미션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우리 보통 이제 기준을 잡잖아요. 그렇죠?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른쪽 동북 쪽에서 이렇게 쉐이드 돼 있는 녀석을 보면 DIFS라는 게 있는데 이게 DCF 아까 펑션 DCF라는 게 있었죠. 그 DCF에서 정의된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이에요. 걔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얘들이 딱 전부 듣고 있다가 여기서 요 신호들을 듣고 있다가 요 기간만큼 쉬고는 ABX가 보낼 패킷이 있었는데 프레임이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했어요. 자, 시간이 쭉쭉쭉 갔어요. A와 B와 X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캐리어 센싱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시계를 딱 보고는 귀를 이렇게 듣고는 내가 송신할 시간 되기까지 아무도 안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안테나를 통해서. 근데 B는 어때요? 야호! 하면서 이제 보내는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파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A 스테이션과 액세스 포인트는 우쉬 이렇게 되는 거죠. 딴 놈이 쏘군. 물론 여기서 어때요? 잠깐 얘를 조작을 해서 딱 느낌이 들죠. 그렇죠? 나는 안 기다리게 하면 계속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보통은 이제 그런 어뷰즈 하는 애들을 아예 드랍 시켜버려요. 처음에 액세스가 안 되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B가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데이터 from S라고 돼 있는데 그냥 맥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맥 프레임이 날아가는 거예요. B가 하나의 맥 프레임을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보내고 나면 항상 short interframe space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이게 박스가 있었으면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었잖아요. 또는 패킷이나. 근데 여기서는 요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고 요 박스는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요 X는 뭐냐면 자 B가 이제 보내는데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니까 액세스 포인트가 아닌 스테이션은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액세스 포인트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요 맥 프레임은 액세스 포인트를 향해서 쏘아진 거예요. 요 안에 까보면은 이제 수신자 액세스 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액세스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잘 받았어요. 그럼 액세스 포인트가 에크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에크 패켓을, 에크 프레임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세로로 그은 것은 에크 프롬 여기 써 있는 건데 이제 X가 보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 에크 프레임도 이제 방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지국이 쫙 뿌릴 테니까. 그러면 모든 스테이션들이 다 듣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에크 프레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아까 말했던 디스트리뷰티드 코어디네이트 펑션의 인터프레임 스페이싱만큼 다들 쉬고 또 다들 리셋을 하는 거예요. 자, 랜덤 넘버 우리 전부 다 같이 주사위를 굴리자고 쫙 굴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보를 전송할 필요가 있는 녀석들.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A는 아까 못 보냈으니까 당연히 보낼 게 있을 거고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다면 X도 아까 보내려고 했으니까 있을 거고 B는 하필이면 B도 다 못 보내서 또 보낼 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사위로 굴렸더니 A와 B가 하필이면 재수없게도 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X는 긴 게 나왔고. 그러면 A 스테이션과 B 스테이션이 요 시간이 딱 되면 어때요? 동시에 전송을 할 텐데 목표는 어디예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니까 A도 X를 향해서 쏘는 거고 B도 X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 X는 자기가 쏘지 않으면 누군가 자기한테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는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군가 자기한테 보내고 있다는 것. 근데 이게 두 개가 컬라이드가 되겠죠. 내 안테나로 들어올 때. 그러면 제대로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A는 좀 숏 프레임이었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이 공간상에는 B가 보낸 요 프레임에 의해서 전파가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액세스 포인트는 요 시각이 되면 끝났네. 근데 난 못 들었어. 그렇죠? 이 안에 있는 헤더 당연히 안 깔릴 거 아니에요? 인터피어런스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EIFS라는 시간만큼 쉬어요. 아까 보면 요 위에 상수가 정의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EIFS라는 게 있죠. 그 시간만큼 있다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주사위를 굴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보면 어때요? X는 요때 주사위를 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오프가 요만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는 어때요? A 스테이션은 자 봐요. 자 보냈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이제 얘는 에크를 기다리겠죠.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어때요? 정상적으로는 요 숏 인터프레임 스페이스가 지나고 나면 스페이싱이 지나고 나면 에크가 날라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날라와요. 그러니까 본래대로 하면 요게 있고 여기 에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요건 뭐냐면 에크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크 타임 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기다리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타임 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션 A는 자기 시계가 있죠. 아이고 타임 아웃 될 동안에 나는 에크를 못 받았네. 그러면 또 여기서 DIFS만큼 쉬고는 주사위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액세스 포인트일 경우에는 쫑이 난 걸 알면 EIFS만큼 기다리고 자기가 백오프할 넘버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굴리고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백오프 타임아웃 되고 나면 또 DIFS 기다리고 주사위 굴리고 얘는 어때요? 얘는 자기 거 보냈죠. 그렇죠? A가 X가 뭐 자기 시계를 A와 스테이션 A와 액세스 포인트 X가 시계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기는 보내고 자기의 웨이팅 타임만큼 타임아웃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요 시간만큼 기다린 다음에 주사위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석세스풀하게 끝났기 때문에 A, B, X가 다 동시에 주사위를 굴렸고 여기도 석세스풀리 끝났기 때문에 동시에 굴렸지만 여기는 어때요? 쫑이 나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때요? A와 B와 액세스 포인트가 백오프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일종의 주사위를 굴리는 시각도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필이면 액세스 포인트가 데이터 보낼 게 있었죠. 제일 먼저 백오프 기다릴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X는 어때요? 신난다 그러면서 자기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DIFS만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크를 수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 건 뭐냐면 이 와이파이의 가장 기본적인 맥 프로토콜은 컬리전 센스가 들어있어요. 이거 죄송해요. 캐리어 센스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안테나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테나로부터 내가 보낼 게 없거나 하면은 이렇게 듣고 있으면 돼요. 계속 수신 모드로 한 다음에 들어오는 파워가 있나 없나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알로하 네트워크와 이서넷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알로하에서 이서넷으로 오면서 그전에는 안 되던 게 됐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컬리전 디텍션이었죠. 왜냐하면 나의 시그널과 인터피링 시그널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면 내가 보내면서 어떤 놈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1을 보내는데 0.5가 들어오면 1.5네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와이어리스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전파로. LG동 내에서도 100dB 감쇄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60dB라 하더라도 1m짜리랑 1 마이크로미터짜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1짜리를 보내면서 1짜리 보내고 있는데 1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송신하면서 수신이 뭐가 되고 있는지를 동시에 같은 밴드에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불가능은 아니에요. 풀 듀플렉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많이 연구를 해요. 풀 듀플렉스 또는 풀 듀플렉싱. 그런데 한계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값싼 테크닉이 아니에요. 항상 제품을 만들 때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현재 기술이나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 와이파이를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거를 뭐 이서넷에서 컬리전 디텍션이 있었으니까 이걸 와이어리스에서도 구현해 보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복잡한 백오프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건 거죠, 이거. 패킷 트랜스미션 할 게 생겼는데 그래도 백오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랜덤 넘버가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먼저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는 캐리어 센싱은 되니까 기다리면 컬리전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좀 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해놓고 예, 이 어떻게 보면 컬리전이 어보이드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CSMA, CA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따라가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라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이서넷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바이너리니까 2에 엑스포넨셜이니까 파워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만들 때 보면 요게 카운터 역할을 요게 이제 카운터와 관련이 있죠. 백오프 카운터와 연관이 있어서 이 숫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처음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요 CW 컬리전 윈도우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죠. 윈도우 민을 보면 요 테이블에 31이라고 돼 있던가요? 11B가.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를 집어넣고 얘를 0 놓으면 다시 이게 31이 되죠. 얘는 크니까. 예. 그래서 0에서 31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내요. 이게 0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번 컬라이드가 일어나면 컬라이드가 일어나서 자기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보냈는데 에크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카운터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것도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맥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 되면 이제 디클레어 뭐 로스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했었어요. 이선에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디엄 억세스에 있어서 그 이서넷에 비해서 뭔가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이게 컬리전 어보이던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fully avoid 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대부분 유선일 때, 저도 지금 뭐 무선으로 할 수 있는데도 유선으로 해놨잖아요. 유선일 때가 훨씬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유선일 때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 많은 경우에. 물론 무선이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있어요. 차차 얘기를 할 거예요. 무선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 심지어 마르코니가 뭐라고 했냐면 무선 통신의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마르코니의 그 말을 100년도 더 된 말을 다시 꺼내서 말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뒤에 나옵니다. 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용어가 하나가 exposed terminal problem이라는 게 있고 하나가 hidden terminal proble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을 하면 그냥 요 exposed terminal problem은 애드학 모드에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대충 맞고요. hidden node problem은 infrastructure 모드에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컬리전을 어보이드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게 만약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면은 자 A 스테이션도 보내고 B 스테이션도 보내는데 컬리전이 일어나면 어때요? 이 AP가 에크를 안 보냄으로써 서로 알게 되죠. 그렇죠? 제 시간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리어 센싱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보내고 얘가 보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 입장에서 얘랑 얘가 반드시 가까이 있습니까? 아닐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예, 아닐 수 있죠. 그럼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C라는 스테이션이 보내고 있는데 D 입장에서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AP가 가운데 있고 하나는 저쪽 끝, 하나는 저쪽 끝. 그러면 C가 보내는 시그널을 D가 센싱을 못할 수가 있죠. 반대로 D도 C가 보내는 시그널을 센싱 못하고 그게 이제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 히든, 그러니까 C가 D 입장에서는 히든이고 D가 C 입장에서는 히든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여전히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예, add 항 모드 이게 아니고 add 항 모드면 이제 막 이렇게 있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얘한테 보내려고 하고 얘는 얘한테 보내려고 하고 죄송해요. 얘는 얘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녀석은 자기가 보낸 시그널은 얘는 이제 멀리 가서 약해져서 여기서는 문제없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렸나? 얘라고 합시다. 얘. 어, 어,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네. 네. add 항 모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라고 합시다. 예. 뭐냐면 이 시그널은 이제 이게 멀어서 스테이션 1에서부터 예를 들면 스테이션 뭐 2까지는 멀어서 얘가 바로 보내도 그냥 스테이션 3가 보낸 시그널이 제대로 수신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스테이션 3 입장에서는 스테이션 1 시그널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캐리어를 센싱하면 안 보낼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보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근데 이런 exposed terminal problem은 애당 모드 또는 애당 토폴로지에서의 문제이고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반대로 hidden terminal problem은 지금 얘기했지만 캐리어를 센싱해야 되는데 센싱을 못해서 막 계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RTS, CTS 얘기를 했고요. 주의할 것은 RTS, CTS를 보내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CSMA, CAE에서 컬리전 어보이던스가 더 잘 되도록 인핸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반드시 얘가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